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제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것도 중심으로 출제가 됐던 거죠. 예,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유명한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던 거고, 1문은 이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성을 제기했다.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전에 제기 절차를 판단하라. 이게 이제 제기 절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성이니까 뭐 별건 없어요. 사실은 그 참조점은 잘 찾아가지고 써달라는 게 이제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참조조문을 쭉 훑어보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받았을 때 바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게 국세기업법 56조에 뒤에 참조조문에 나와 있죠. 뭐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둘 중 하나만 거치는 거죠. 중복 제기할 수 없다 55조에 있고. 그래서 이제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56조의 3항에 가면 제소기간의 특례도 있죠. 그죠? 이런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심 절차하고 제소기간의 특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써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승소 가능성에 관한 얘기는 뭐 특별히 지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 하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앞에 앞단계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데 하자 승계에 관한 얘기. 그래서 하자 승계에 관한 논의를 쓰시기 전에 논의의 전제를 쓰시면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이 선행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처분이냐. 어제 우리 배웠던 개별 공시지가 법적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하자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간단하게 우리 판례가 중대 명백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밝혀놓은 다음에 이런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그 하자 정도가 어디까지 미친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중대한 하자인지 또 명백한 하자인지 살펴봐서 일단 중대성은 인정되지나 일반형 가정에서 알기 쉽지 않다.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다. 일단 그런 걸 논증해야 되겠죠. 그게 논증이 되면은 이제 하자 승계에 관한 이제 학설 대립 쓰고 판례 입장 쓰고, 우리 판례 입장이 기본적으로 하자 승계론 입장을 취하되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방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판례 입장을 언급해서 설문의 경우 딱 그런 경우죠. 지금 설문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태죠. 통지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 기간 안에 다투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를 허용해야 되는 그런 사례죠. 그렇게 써가지고 뭐 인용시키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했을 때 만약에 부당이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겠는가. 구성요건적 효과 선결 문제라는 얘기죠. 특히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 부당이도 반환 청구 소송을 뭐 민사소송으로 보시든 당사소송 보시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당사소송으로 보든 민사소송 보든 간에 어차피 선결 문제가 논의는 똑같이 논의가 돼야 되겠고, 이렇게 민사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이런 부당이도 반환 청구 소송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무효라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지만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즉 소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결론이 달라지겠죠. 3번은 우리가 처음에 며칠 전에 배웠던 지목 변경, 즉 공증에 관한 얘기죠. 공증. 그래서 이렇게 처분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는 사실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목 변경 신청 반려가 뭐 거부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뭐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요구하죠. 보통 우리 판례는 뭐 상대방이 신청을 하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준한 작용일 것, 두 번째 그 거부가 상대방의 권력의 변동을 가할 것, 세 번째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 것.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소위 우리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따른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의 관계, 그래서 처분과 행정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해가지고 써도 되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쓰면 돼요. 뭐 그냥 조문 써놓고 그냥 살펴봐도 되고.
그래서 처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은 사실 어느 방법으로 상관없어요. 그냥 결론만 맞으면 돼요. 맞고, 다만 판례가 바뀌었거나 판례가 변동해서 그 판례 왜 바뀌었는지 그 변동된 그 태도를 써줘야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종전에 지목변경 신청 반려 처분성 부정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 행사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대상 삼아주니까 이제 대법원이 입장 바꿔가지고 지목변경 신청 반려가 처분이다라는 그런 판례 변경 과정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점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거 복습하지 않은 차원에서 문제를 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십시다. 155페이지 하자의 치유를 보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의 승계는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장 사유 중 하나라면 정반대로 하자의 치유는 피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피고가 이제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이제 피고가 쓰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이제 이런 하자 치유도 있고 우리가 소송법에 가면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도 있는데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하자 치유는 사실 같은 현상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 지금은 하자 치유를 공부하지만 나중에 제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 다시 하자 치유를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은 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 하자 치유에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란 것은 일단 꼭 기억할 것이 피고의 소송상 주장 사유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하자 치유가 이제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즉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 그 하자 흠결의 원인되는 즉 하자의 원인되는 사실의 추후에 나중에 이것이 즉 흠결되는 원인되는 사실이 충족되었다라든가 또는 그 하자가 매우 경미해가지고 이것을 굳이 하자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 즉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적법한 것으로 처음부터 취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자 치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게 두 가지죠. 거기 보면 가만히 보면 사후에 하자의 원인되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어떤 처분함에 있어서 이유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 이유를 제시해 주었다라든가 어떤 처분함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제시가 안 됐다 또는 불충분했다가 나중에 그런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후에 하자의 원인되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들이죠. 또는 그 하자가 매우 경미할 때 아주 경미한 하자일 때 이런 것들은 날짜 하루 이틀 놓쳤다 하루 이틀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처분하기 전에 이제 청문을 하기 위해서 한 7일 정도가 기간이 확보가 되는데 뭐 6일 정도만 확보했다. 또는 5일밖에 확보 못했다. 이렇게 날짜가 하루 이틀 어겼다. 그래도 뭐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큰 불편 없이 잘 다투었다. 이러면 사실 그런 하루 이틀 넘어간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것들은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하자 행정행위 사후에 하자 원인에 대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허용 여부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이념의 대립이죠. 하자 치유를 허용하면 당연히 피고 행정처에겐 유리한 거죠. 그러나 하자 치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허용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여러분이 좀 두 가지 대립되는 이념의 대립인데 예를 들면 갑의 입장에서 자 이걸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자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이유가 지금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불충분하든지 제시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추후에 이제 나중에 행정청이 이유를 보완했단 말이죠. 어쨌든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시니까 이 갑은 이제 면허 취소 처분에 일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때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봅시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볼게요. 자, 가정해보죠. 그래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자 하자 치유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소송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취소송은 일단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죠? 네, 저 처분에 하자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형식상 하자가 있으므로 일단 이 취소송은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자, 취소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다시 행정청이 갑에게
갑에게 하기를 뭘 하나요? 갑이 갑에게 다시 뭐야? 이유를 제시한 상태에서 또다시 뭐 할 수도 있다? 면허 취소를 하겠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게 취소 판결의 기소력에 반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하자 치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야? 자, 원고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긴 하지만 결국 뭐야? 결국 다시 한번 또 처분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이 처분을 또 소송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자 치유라는 것이 무조건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쓰는 표현들이 나오죠. 하자 치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안 되겠지만 누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죠.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자 치유를 허용하겠다. 예외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판례가 보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거의 귀결된 거죠. 거기 국민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민. 특히 국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공표 쳐놓으시고 여기다가 이 국민을 특별히 경원자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경원자.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경원자. 자, 밑에 판례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자 치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또 국민이 불편해지죠. 이렇게 다시 결국 처분이 또 반복되니까 소송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을 소송 경제에 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자 치유를 또 무조건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 경제에 반하고 소송을 두 번씩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자 치유를 그렇다고 무조건 다 허용해 버리면 원고는 소송에서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기가 요원해지죠.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 그래서 원고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해석하는 관점에서 우리 판례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되 결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사용하겠다. 두 가지 이념의 대립이에요. 소송경제하고 원고의 권익구제 이 두 가지 이념의 대립에서 판단하죠. 이 소송경제와 원고의 권익구제 이 두 가지 이념의 긴장관계에 관한 얘기는 제가 뭐 다음 주쯤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도 그때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어차피 같은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도 제가 두 가지 할 거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무조건 또 허용하지 않으면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또 이것도 이거 허용해버리면은 또 원고의 권리구제에 반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하자. 그런 얘기 또 나온단 말이죠. 일단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나올 때 그때 그런 얘기였구나 한번 캐치해 보세요. 일단 지금 하자 치유에 집중해서 보십시다. 소송경제와 원고의 권익구제 두 가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중간적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뭐 이렇게 이념이 두 가지가 대립되면 중간적 입장을 많이 취하죠. 이렇게 원고의 권익구제, 소송경제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원고의 권익구제하고 소송경제가 사실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 사실은. 마치 원고의 권익구제, 소송경제 정반대 이념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상대방 갑에 관한 이해관계죠. 그래서 이 갑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사하는 거죠. 그죠? 갑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좋긴 하지만 또 처분 나오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승소 판결 안 나오고 처음부터 패소 판결 나와버리면 이것도 답답한 일이죠. 하자 치유가 무조건 허용돼가지고 또 패소 판결 받아버리면 이것도 더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자, 하나 적어도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하자 치유를 또 무조건 또 이걸로 허용해버리면은 이것도 결국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 받을 거 아니에요. 기각 판결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고가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또 받아가지고 다퉈볼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기각 판결로 끝날 거냐, 요 이제 두 가지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원고의 권익구제와 그 다음에 소송경제 조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똑같은 이념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은 마치 원고의 이익과 피고의 이익을 마치 판례가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원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원고의 권익구제, 원고의 소송경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예.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세요. 이거는 뭐 사실 뭐 깊이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일단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 취소 사유에 한해서 하자치유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 이념적으로는 사실 그 무효인 처분하고 취소 사유인 처분을 구분할 사실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판례가 보통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안에서만 하자치유가 허용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고, 뭐 학술적으로는 사실 취소 사유하고 당연무효를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하자치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판례는 취소 사유 안에서만 하자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4번의 하자치유의 사유, 주로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형식 또는 절차상의 하자죠. 21조 사전통지, 22조 청문, 23조 이유제시, 24조 문서주의. 특히 이제 이 하자치유하고 가장 관계가 많이 깊은 게 이유제시예요, 이유제시. 이유제시의 하자치유가 사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하자치유의 사유는 주로 이제 형식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 판례가 하자치유를 허용하고 있어요. 자, 내용상 하자는 치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이걸 치유해버리면은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치유하지 않는 것도 보여지고, 자, 밑에 판례를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십시다. 그 첫 번째 판례가 청문서 도달 기간이 7일인데 7일 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뭐 6일 전에 도달했다, 5일 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결국 실제로 청문 잘 거쳤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 제출 다 했단 말이죠.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매우 경면하자는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경면하자이기 때문에 넘어간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불편한 것도 없었고, 방어하기에 충분히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건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하자치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이제 하자치유의 한계에서 거기 첫 번째 실체적 한계. 자, 한계를 좀 잘 봐두시고, 특히 실체적 한계. 실체적 한계. 자, 요거는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경원자라 보통 이런 사람을 하죠. 경원자라 하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반드시 귀결되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이 하나인데 둘이 달라고 신청하면 경원자 관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쪼갤 수 없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또는 떡이 만약에 뭐 2개인데 3명이 달라고 신청한다. 이것도 경원자 관계죠. 그죠? 그래서 누가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잖아요. 이런 관계. 이게 우리가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반드시 귀결되는 관계가 경원자 관계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경원 관계다. 이 경원할 때 이 경원은 이 경쟁하다 경자고, 그 다음에 이 원은 소원이에요, 소원. 신청. 그래서 신청끼리 경합하는 관계가 경원 관계예요. 그래서 신청이 경합하는 관계에서 만약에 경원 관계인데 결국 갑이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치면 을은 거부 당한 거죠. 그죠? 의사표시가 없어도 거부당한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이 허가 처분에 예를 들면 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동의가 없다,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을이 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차를 하나 둘게요. 1번, 그 다음에 이걸 3번에 해놓고 3번. 그런데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나중에 이 절차 하자를 만약에 시정하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취소 소송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봐요. 숫자 잘 붙여놓으시고 1번, 2번, 3번.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을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제 누가 피고 행정청이 유치하는 거죠. 그래, 원래 처음에 처분은 하자가 있었지만 네가 소송을 제기 전에 이 하자를 시정했어. 그러니까 이 하자는 없어지는 거야, 적부한 거야 라고 피고가 주장하겠지만, 자, 만약에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국 을은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을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제기한 이유는 이 허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자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여기서 가정에서 만약에 함부로 하자 치유를 인정한다면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반드시 그죠? 경원자에 대한 을, 그죠? 경원자, 또 다른 경원자, 갑의 경원자, 을의 이익을 반드시 침해하게 되죠. 그죠? 반드시 이건 침해하죠. 그죠? 뭐 갑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을의 이익을 반드시 침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도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는 경원자 관계의 경우는 하자 치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 얘기가 바로 밑에 판례죠. 이 판례가 2008년 행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한번 판례 보고 행시 오른쪽 문제 한번 좀 이따 풀어볼게요. 자, 156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자, 하자에 있는 첫 번째 줄부터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치유는 원칙적으로 즉 법주주의 관점에서 즉 원고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 즉 소송 경제를 위해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목적으로 인정된다.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될 문구죠. 전부 다. 여기까지는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들어갔더니 이 사건이 바로 실판의 사건. 자, 원고는 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에 적법한 허가 신청이 참가인 참가인 갑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 을에게 불이익이 반드시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 치유를 허용할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실체적 한계죠. 그래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자 치유를 허용한다. 라는 얘기죠. 국민의 권익. 그래서 이 국민이 이제 경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얘기가 일단 오른쪽 2008년 행시 문제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갑은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을 시장은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고 하니까 갑의 사업장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 시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갑의 허가는 거부해버리죠. 그 다음에 한편 을 시장은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했다. 근데 관련법에 따르면 을 시장의 관할 구역에는 한 개소의 LPG 충전 사업 허가만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갑과 병이 경원자 관계가 되는 거죠. 한 동네 하나만 주겠다. 둘이 신청했으니까 하나 받으면 하나 못 받는 관계죠. 요것 때문에 경원자 관계가 지금 된 거고요. 자, 이런 상태다. 그리고 하나 더.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병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허가 나간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지금 자, 만약 병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위 허가 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가 될 것인가? 자, 하자 치유의 형태는 있었죠. 행태는 있었지만 이럴 때는 하자 치유를 인정하면 누구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죠? 네, 소송을 제기하는 갑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죠. 경원자의 이익을 반드시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반드시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하자 치유의 실체적 한계에 걸려가지고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물어봤던 쟁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자 치유에 관한 일반 이론을 쓰고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경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 된다. 그 얘기를 언급하셔서 사안행의 경우에 그거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가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쟁점이 이제 낙원의 시간적 한계죠. 시간적 한계. 자, 요것 때문에 혼란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졸더라도 요 얘기는 듣고 조세요. 자,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뭐 학설 좀 이따 훑어보고 판례에 따르면 일단 표현이 나오죠. 불복료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하라. 이때 불복이라는 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고 보통 생각되니까 결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다 포괄한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라고 보여진다. 보통 그렇게 봐요. 다들 그렇게 봐요. 뭐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행정심판 또는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뭐 절차상의 하자가 시정됐다. 이런 이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주장하죠? 소송 중에 주장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졸다가 들으면은 저 양반 뭔 소리 하나 싶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자 치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언제 있어야 돼? 그 사정은. 하자 치유의 행태는 언제 있어야 돼요? 당연히 소재기 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소재기 전에 뭐 이유가 흠결된 이유를 메꿨다라든가 뭐 인근 주민 동의를 받았다 이런 하자 치유로 보여지는 행태는 소재기 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하자 치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행태를 언제 주장하죠? 피고가 언제 주장해요? 소송 중에 주장하는 거죠. 왜? 소송상 피고의 주장 사유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아직 몸만식 감이 안 잡혀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자치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피고의 소송상의 주장 사유, 피고 입장에서 자신의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사유들이에요. 어차피 소송 가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한 서류를 계속 제시할 거고 반대로 피고는 자기의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한 서류를 계속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자치유란 것은 피고의 소송상의 주장 사유 중 하나예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양대 축으로서. 네, 그러면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우리 나중에 뒤에 배울 것도 당연히 소송 중에 피고가 주장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자치유가 있었다는 것도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건 잊지 마세요. 다만 그런 행태가 누군가의 소재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다가 또 잠깐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책에는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소송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건 지금 결국 이 시간 한계는 뭘 말하는 거죠? 하자치유로 보여지는 그 행태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판례 확실하게, 일단 판례는 표현을 외워주세요.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를 보고 이제 어차피 행정심판이 임의적 절차니까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실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과 행정소송 제기 이전 시설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행정소송 제기 이전 시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판례 표현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자, 위에 학설 올라가 보십시다. 크게 세 가지죠. 행정,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심판을 포함한 행정,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좀 더 뒤로 가서 행정, 소송, 제기 이전 시설, 그 다음에 행정, 소송, 종결 이전 시설. 예, 뒤로 가면 갈수록 하자치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고, 우리는 중간을 택하면 되겠죠. 항상 중간. 그래서 일단 원고의 권익구제를 강조해서 행정 심판을 포함한 행정 쟁송 제기 이전에만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행정 쟁송 제기 이전 시설. 그 다음에 행정 심판 단계에서는 하자치유를 허용하자. 그러나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이때는 결국 행정부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치유를 허용하지 말자라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 시설. 그 다음에 분쟁의 일회적 해결, 즉 소송경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소송 중에도 하자치유를 무조건 허용하자라고 보는 행정소송 종결 이전 시설 등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다. 우리는 중간으로 가자고요. 중간. 그래서 일단 판례는 뭐 일설로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뭐 판례가 이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판례는 표현 자체를 아예 외워두시고, 그래서 저는 검토는 이제 중간 이설을 택했죠. 행정 소송 제기 이전 시설. 그래서 행정 심판 단계는 아직까지는 행정부 내부의 자율적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치료를 허용하되 이제 다른 국가기관에서 즉 법원에서 판단하는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때는 하자치유를 허용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번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얘기는 하자치유로 보여지는 그 행태가 언제 있었어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주장은 무조건 소송 중에 하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자치유가 인정되면 이제 처음부터 적법한 걸로 취급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노마자 6번에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은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판례가 일단 없어요. 판례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전환이라는 것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우리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아시죠? 그죠?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민법 138조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 어떤 행위가 일단 보여지는데 그 행위로서 요건을 충족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법 관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행위가 나왔는데 그 행위 요건을 충족 안 되죠? 그러면 취소하면 돼요. 취소하고 새처분 다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보통 예를 많이 드는데 일단 들어는 보세요 한번 어떤 건지 개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공무원 갑이 징계 처분으로 징계 면직으로서 뭐 해임을 당했다 봅시다.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이 해임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요건 충족이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전환이라는 것은 해임의 요건은 충족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직권 면직의 요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거 가정해야 되죠. 이게 전환이라면 자 직권 면직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가정한다면 뭘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냥 직권 면직으로 그냥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별도의 처분 명령, 처분장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 장 했죠. 맨 처음에 해임 처분할 때 한 장 날라갔죠. 그죠? 날라갔는데 그 해임 처분의 요건이 충족 안 됐다 했을 때 이거를 뭐로 봐요? 그냥 행정청이 직권 면직으로 그냥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한 장으로 끝나는 거죠. 한 장으로. 자, 그러면은 만약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소송을 다툰다 했을 때는 사실 언제 날라온 처분? 만약에 1월 1일 날 이렇게 보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고행정청이 직권면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3월 1일 날 이렇게 봤다 할지라도 결국 1월 1일자 요거 하나 날라왔잖아요. 요걸로 다투는 거죠. 소송은. 1월 1일자 뭐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자 직권면직 처분을 다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환의 문제, 전환.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실제로는 직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처분하는 거죠. 새 처분. 새로운 처분. 뭐래요? 해임 처분을 뭐하고? 결국 해임 처분을 취소한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면직 처분을 따로 하는 거죠. 그죠? 면직 처분을, 직권 면직. 그다음 똑같이 할게요. 자, 직권 면직을 새로 하겠죠. 새로 하죠. 직권 면직을, 자, 직권 면직 처분을 하는데 이게 언제? 예를 들면 3월 1일 날 했다. 그러면은 이때 원고는 뭘 다투죠? 3월 1일 요걸 다투는 거죠. 3월 1일자 처분. 실익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환으로 본다면 물론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전환으로 본다면 최초 처분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저걸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1월 1일자 뭐가 돼? 1월 1일자 면직 처분. 1월 1일자 직권 면직을 다투는 셈이 되겠고 얘는 갑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러나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직권 취소했다가 새 처분했다. 그러면은 새 처분이 이때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 다투야 되는 거죠. 3월 1일자 처분을 다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실익이 좀 있어 보이는 논의이긴 한데, 뭐 이게 실제로 판례 자체가 없어요. 판례 자체가. 그래서 일단 개념 정도나 한번 봐두시고, 혹시 뭐 사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 간단한 것만 좀 보십시다. 하자에 있는 행정의 전환이라 하면 행정회의가 행정청이 의도한 최초 행위로서의 요건은 충족 못했지만 다른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 행위로서 요건을 충족됐을 때 그 행위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른 행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민법 138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정 범위, 뭐 취소 사유, 당연무효인 경우 구분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내려와서 전환의 요건. 일단 전환될 행위, 즉 타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만약에 이 해임 행위가 해임 자체의 요건을 충족 안 됐다 하더라도 직권 면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 의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자를 알았으면 다른 행위, 즉 직권 면직을 할 것이라고 의혹이 추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3자라든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효과는 결국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환된 행정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결국 새 처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논쟁이 있어요. 소급표가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분은 소급표가 인정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전환의 의사표시가 3월 1일쯤에 있었다 보면 3월 1일 날 직권 면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일반적 통사적 입장에 따라서 최초 어차피 처분문서 하나 날라왔으니까 그 날짜다 소급표,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시각이에요. 뭐 일단 제가 쓰는 게 통사적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봐주세요. 이거는 혹시 사례 문제 할 때 이런 약간 비교하는 개념으로 살짝 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의 취소, 그리고 철회, 그리고 실효,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효력이 상실되는 행위들인데, 자, 먼저 본문 읽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취소, 철회, 그리고 실효. 자, 핵심되는 것만 써봅시다. 핵심되는 것만. 자, 취소, 철회, 실효. 자, 의사표시냐, 의사표시 여부냐, 의사표시냐. 취소 의사표시죠? 철회 의사표시죠? 실효는 아니죠? 그죠? 어떤 사정 때문에 효과가 날아가는 거죠.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급표냐, 장래효냐. 취소는 소급표죠. 철회 장래효죠. 실효 장래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되는 거죠. 일단 이게 가장 구별 실익이죠. 소급표냐 장래효냐, 의사표시냐 아니냐.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취소나 철회는 행정처분이 된다는 얘기지만 실효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급표냐 장래효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될 것이냐. 그래서 취소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 소급표고, 철회나 실효는 장래효죠. 특히 소급표냐 장래효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실제로.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것이 가장 핵심이니까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일단 취소하고 철회를 같이 설명할게요. 이거는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냥 쭉 설명할게요. 한꺼번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취소가 이제 159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가 지금 바로 뒤에 162페이지 있으니까 양쪽을 떠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취소 첫 번째 159페이지 취소. 취소. 성립 당시에 하자가 문제가 된 거죠. 성립 당시 하자 때문에 그 행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급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직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직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는 사실 다른 제도긴 하지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같죠. 소급표가 있다. 라는 점에서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취소는 직권 취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직권 취소를 보통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쟁송 취소, 즉 취소 심판 또는 취소 소송 이런 것들도 사실 소급표가 있다는 점에서는 별 큰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그에 반해 철회는 뭐예요? 철회는 성립 당시 하자는 없지만 후발적 사정의 발생이 원인돼 가지고 그 행정의 효력의 전부 또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운전면허 취소를 할지라도 15세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돼가지고 잘못된 운전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는 강학상 취소고. 그에 반해서 음주운전을 원인 삼아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한다. 이건 철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159페이지 자 3번의 취소권자에 관한 얘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162페이지 2번의 철회권자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중요 쟁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학설 대립이 있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어차피 감독청이라든가 상급관청이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 있어요. 이건 감독청이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한데, 개별 법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일반법적으로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는 정부조직법에 다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취소권자하고 철회권자에 관한 논의는 사실 실익이 없는, 논의 실익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를 만들려면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개별 법령에 감독권자가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법들은 국가조직법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가정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논의 자체는 전혀 중요성이 없는 거니까 넘어가 보시고, 자, 그러나 가장 밑에 있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자, 159페이지. 자, 4번의 취소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 차원에서의 통제죠. 4번. 자, 취소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 법률 유보 원칙상에서의 통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5번의 취소의 제한. 이거는 법률 우위 원칙 차원에서의 지금 제한의 문제예요. 법률 우위 원칙. 자, 마찬가지로 163페이지 가면은 철회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 역시 법률 유보 차원에서의 한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들어와서 철회의 제한, 법률 우위 원칙 차원의 논의예요.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단어가 잘 입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입에 붙여놓은 단어가 있죠. 취소의 정당성, 그죠? 취소의 가능성, 정당성, 철회의 가능성, 정당성. 이거 우리 입에 붙여놨죠. 그죠? 그걸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편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가 중요한 거니까, 딱 체기가 중요한 거니까, 다시 그러면, 자, 머릿속에 가능성, 정당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능성, 정당성. 그러면 그걸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천천히 이제 앞에서부터.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159페이지 4번의 취소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는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취소의 가능성. 그죠? 취소의 가능성. 자, 보자고요. 취소의 가능성. 자, 우리 판례는 이 취소의 가능성 차원에서 상당히 법률 유보 원칙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설적으로는 특히 수익적 행정일을 취소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이런 수익적 행정의 취소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취소의 가능성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죠. 우리 앞서 허가 처분 공부할 때 행정, 제재, 사유의 승계도 우리 판례가 폭넓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판례는 법률 유보 원칙은 좀 완화시키는 항상 입장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번의 문제점. 부담적 행정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수익적 행정의 취소의 경우에 법적 근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대립이 있겠죠. 그래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헌법 37조 2항을 강조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취소 또는 철회에 있어서의 어떤 편의성, 행정 편의성을 강조해서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거기 판례 답안에 보는 것처럼 행정 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하자가 있을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일단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항상 일관된 입장이죠. 취소의 가능성, 철회의 가능성,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행정 제재 사유의 승계, 우리 판례가 특별히 법적 근거 없어도 허용한단 말이죠. 다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판례 입장을 지지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가서 한 번 더 논할 수 있으니까. 판례 입장을 지지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정당성 차원에서 한번 통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판례 입장에 따라서 일단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 원리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보자고요. 그러면 밑에 판례가 있죠. 중간에 판례 한번 볼게요. 박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까지가 취소의 가능성이죠. 그죠? 법적 근거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가능성에 관한 얘기죠. 끊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일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할 공익. 자, 공익과 그 취소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 보이죠? 불이익. 이런 이 공익과 상대방이 받을 사익,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서 공익상의 필요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취소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죠. 이익 형량, 비례 원칙을 통한 통제죠. 그렇죠? 항상 이런 마인드예요. 항상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형태의 뭐 사례를 접했을 때라도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죠. 가능성, 정당성. 판례가 항상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완화해주지만 정당성 선에서 판례가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죠. 비례 원칙 중에 특히 상당성 원칙이죠. 그렇죠? 네, 항상 그걸로 통제하죠. 예. 자, 이 판례 박스 자체를 여러분 완전히 외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들어가 봅시다. 취소의 제한. 이게 이제 취소의 정당성의 문제죠. 이미 방금 봤던 거죠. 방금 봤던 거라서 특히 나번에 들어서 수익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공익과 그 다음에 사익, 즉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이제 비교 형량한다. 그래서 만약에 공익이 더 크면 그 취소행위는 적법한 거고 사익이 더 크면 위법한 거다라고 평가하겠죠. 자, 6번에 취소의 절차. 취소 행위 자체도 의사표시니까, 특히 수익적 행정위를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 제출 등을 다 준수를 해야 되겠죠. 별거 없고요. 그리고 7번의 취소효과, 소급표 당연한 거고. 8번은 따로 봅시다. 자, 잠깐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162페이지, 163페이지 똑같이 보자고요. 자, 철회 법적 근거 필요 여부, 법률 유보 차원의 논의인데, 이게 철회의 가능성이죠. 역시, 그죠? 철회의 가능성. 철회의 가능성.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도 철회할 수 있냐? 똑같아요. 아까 취소의 경우 똑같이 보면 되죠. 그래서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어떤 공익에 적응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는 불효설. 그에 관해서 헌법 37조 2항 때문에 법적 근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설은 좀 이따 따로 공부할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때그때 달리 판단하자는 얘기인데, 절충설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얘기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볼 거니까. 그래서 학설이 불효설, 필요설, 절충설 등이 있고, 판례는 일단 역시 똑같이 불요설,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사전 변경 등이 있을 때는 법적 근거 없어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역시 불효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회를 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해놓고, 다만 철회를 아무렇게나 또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철회 사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 철회 사유를 한번 보십시다. 철회 사유. 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유보에다가 체크하시고, 철회권이 유보.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이제 보통 법령에 미리 유보된 경우가 있겠죠.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처리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행정청이 철회권의 유보, 부관을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무 위반, 의자, 의무 위반, 상대방의 의무 위반. 특히 의무 위반은 행정청이 별도로 어떤 처분하면서 부담을 붙였는데,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의무 위반인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무 위반.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죠. 사정 변경, 사정 변경.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의 발생,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죠. 크게 네 가지로.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적어놨어요. 자, 네 가지를 둘둘로 이제 구분해 놨고, 제가. 자, 좀 이따 5번 보기 전에 중간에 판례부터 한번 보십시다. 행정 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취소, 이건 철회를 말하겠죠.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까지가 일단 없다 할지라도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등이 있을 때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법적 근거 불요소를 일정을 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5번으로 가봅시다. 자, 철회 제한, 법률 우위 원칙 차원에서의 논의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철회의 정당성, 철회의 정당성. 자, 부담적 행위, 침입적 처분을 처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제한이 없어요. 역시 문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의 철회 같은 경우는 결국 철회함으로써 얻는 철회하면서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항목이 나와 있지만 이 항목들이 결국 전부 다 비교형량, 이익형량이라는 문제예요. 자, 양가로 1번. 수익적 행정위를 처리할 때는 처리를 요하는 공익성이 필요와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 자, 밑에 판례, 뭐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그 다음에 양거리 번의 실권의 법리도 우리가 앞에 신뢰보 원칙 할 때 공부했지만, 역시 이것도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나와 있는 밑에 판례처럼, 자, 행정청이 지금 어떤 사람을 처분할 수 있었는데, 다만 장기간 걸쳐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3년 정도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이미 나는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겠구나 라고 기득권이 생기겠죠.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텐데, 그런 이익이 있는데 무려 3년이나 지나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만약에 면허 취소를 했다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지나치고 가혹해서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본 거죠. 결국 전부 다 뭐예요? 결국 목차 내려지면 다
이익 형량의 문제죠. 그죠? 철회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논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혈안이에요.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혈안이죠.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이제 저희 학교에 잠깐 들렸다가 오는 길인데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이제 잠깐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차선이 점선이 있고 실선 있잖아요. 실선 있잖아요. 실선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길인데 근데 이게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길인데 제가 이제 점선에서 실선 쪽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냥 점선 쪽에서 깜빡이 했는데 안 비켜주니까 이제 이렇게 실선에서 이렇게 이쪽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렇게 부르더라. 처음 잡혀봤어요. 이건 제가 터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길인데 그냥 언제부턴가 이게 실선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가 다시 점선이고.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이 다들 왔다 갔다 하는 날인데 그냥 이렇게 갔다가 못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는데 그냥 경찰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살다가 저는 교통경찰한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운전을 되게 부드럽게 그냥 별 사고 없이 조용조용 하는 편이라서 하나 지켜가면서 하니까. 물론 이제 안 보일 때는 안 지키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달라고 하길래 줬더니 또 보고 그냥 또 가라네 또. 웬일로도 그냥 가라네. 그래서 그냥 왔죠. 기분 좋게. 오긴 왔는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이것저것 보시더라고요. 뭐 하다가 나왔죠? 그냥 실권 나온 김에 약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나번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에서는 결국 이익 형량에 관한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된다. 이게 철회의 정당성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그냥 본 김에 좀 더 봅시다. 6번의 철회 절차, 특히 수익적 행정의 철회는 침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청취 제도를 거쳐야 된다. 그런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철회 효과는 특별한 경우하면 장래효다.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한 거죠. 8번은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칠판에서는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철회권이 유보되었거나 또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는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좀 달리 평가를 할 필요가 많아요. 자, 일단 철회권이 유보되거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상 가능하죠. 자, 그러므로 이럴 때는 일단 첫째, 우리가 이익 형량 과정 속에서 이익 형량,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 이익 형량 과정 속에서 철회권이 유보되었거나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유보가 돼 있으니까. 이미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결국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 어떤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해 보자고요. 너무 옆으로 왔다. 자, 지우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 쓸게요. 그래서 이 처분의 위법 여부, 이 처분은 이제 철회겠죠. 그죠? 철회. 그래서 철회 처분의 위법 여부.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공익이 더 크니까 우리가 적법하다라고 보겠죠. 여기까지는 뭐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이때 만약에 이런 취소라든가 철회, 특히 철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 정보.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 자, 손해 정보 여부. 자,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적법하니까 국가 배상은 성립할 수가 없죠. 국가 배상 위반했을 때만 주어지는 거고. 자, 문제는 손실보상인데 손실보상도 이때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철회권이 유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기도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특별한 희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손실보상도 해줄 이유가 없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굳이 쓴다면 특별 희생을 인정할 수 없어요. 특별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눠봅시다.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자, 이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사정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는지는 내가 평가할 게 아니고 행정적인 평가의 문제니까 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두 가지 비교해야 돼요. 일단 첫째. 자,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더니 역시 이때도 공익이 더 크다라고 평가됐다. 사정 변경 때문에 철회했다. 또는 중대한 공익성의 이유 때문에 철회했고, 그렇게 철회할 수밖에 없는 공익이 더 크다라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해당 처분은 적법하죠. 그죠? 위아래가 별 차이가 없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는 취소 소송의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기각 판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손해정보천에서 온다면 역시 이때 적법한 거니까 국가 배상은 할 수가 없겠지만 이때는 손실보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왜? 저는 기득권이 이미 발생했죠. 어느 정도. 그죠?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때문에 내 이익을 희생당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신뢰이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희생당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특별희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양보한 거예요.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죠. 희생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에 관해서 법원이 사후적 평가를 했더니 공익보다 상대방이 받을 불이익, 사익이 더 크다라고 봤을 때는 애초부터 그 처리 처분은 위법하게 되겠죠. 위법하게 되죠. 이럴 때는 국가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면 되겠죠. 국가배상이 되면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철회권의 유보, 의무 위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유의, 사중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학설 설명할 때도 의미가 하나 있죠. 거기 163페이지 낙원의 학설의 3설, 특히 절충설. 자, 당사자의 규칙 사유가 있거나, 즉 의무 위반이 있거나 철회권이 유보됐을 때, 이럴 때는 상대방이 지금 자신이 이런 경우가 철회가 될 수 있으면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 없지만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성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절충설을 쓸 때도 이게 또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불효설, 필요설 쓰시고 절충설까지 여유가 되면 언급하시고 판례 입장에 불효설이라는 거 쓰신 다음에 특히 핵심은 이 철회권의 제한, 철회 정당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철회권이 유보된 사건이냐, 의무 위반 사건이냐, 아니면은 이거 사정 변경이냐,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냐 잘 나눠가지고 사정 문제 보시면서 두 가지 평가를 달리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철회 취소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십시다. 네.